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내셨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순천향대학교 병원 신경과 양영순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희가 매달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저녁마다 신경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형식은 보통 앞부분에 약간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어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신경과 질환에 대한 그냥 간단한 소개드리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질문들은 뭐 꼭 음. 이거와 관련 없어도 뭐 다 이제 설명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하다가 좀 다 못한 것 슬라이드가 있죠? 예. 예, 슬라이드 한번 예. 보여주실래요? 예. 네. 그 두통 그때 이제 두통에 대해서 뭐 편두통, 뭐 그쵸. 3차 3차 신경통 신경통, 가장 흔한 근긴장형 두통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고 설명을 이제 했죠. 치료 음. 부분을 이제 하려다가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치료 얘기 이제 선생님 먼저 네. 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두통의 치료는 대부분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에 두통 일기라고 써 있는데 이 두통 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이게 두통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라고 하면 먹는 음식, 뭐 치즈가 들어가 있는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치즈 포함 음식, 그다음에 어떠한 MSG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산화황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그것에 의해서 편두통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같은 거 적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에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언제 내가 머리가 아픈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길게 자면 그 다음날은 자꾸 아파요. 그래서 네. 그게 힙릭 헤데익이라고 편두통의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자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완화 요인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팠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고 났더니 좋아졌더라. 그러면 수면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두통 일기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게 편두통 환자 또는 두통 환자인데 초기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어, 우선은 이제 가장 이제 저희들한테 올 정도면은 이제 두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만성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두통이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약국 음. 같은 데서 약을 뭐 복용을 하셨는데도 계속 네. 두통이 지속되고 오기 때문에 앞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 얘기 드렸잖아요. 뭐 2차성 두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머리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1차성 두통은 네. 환자분들 중에 저는 머리가 아픈데 MRI 찍었는데 정상인데 저는 왜 아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1차성 두통이에요. 머리에 네. 큰 문제는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이나 또는 뭐 긴장성 두통 또는 뭐 음. 군집성 두통 또는 3차 신경통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래서 뭐 어쨌든 진통 관련된 이런 약제들 투여하고 지금 김희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흔한 게 편두통이잖아요. 맞아요. 예. 유발하는 인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음. 환자분들 얘기해 보면 정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편두통 유발의 가장 적이 이제 와인 그리고 맞아요. 와인 치즈, 맞아. 치즈. 바나나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 너무 좋아한다. 계속 먹고 있는데 머리 아픕니다 하고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만 또 피하게 되면 또 약 없이도 또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화 요인을 먼저 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약 작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통 소염제가 기본이 되고 이제 특징적으로 뭐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트립탄이라고 하는 조금 전문적인 약들 뒤에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이제 네네. 그런 특수한 약들을 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주사도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치료의 어떤 옵션들은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통을 일으키게 하는 CGRP라는 그러한 성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한 항체 치료제를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이 그림, 그림이 아니에요. 저게 사진,
조각이죠. 조각이요. 예. 실제로 편두통이 심하게 한번 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이? 저는 편두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제 편두통 환자니까 정말 아플 때 딱 저 표정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악화 요인, 완화 요인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치료도 좀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왜 배만 나와 님께서 죄송하지만 비만일 때 두통이 더 잘 생기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김혜희 교수님 말씀해 아, 주시죠. 제가 네, 기본적으로 비만이면 두통이 더 잘 생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만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뇌로 가는 한마디로 산소 공급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비만 자체는 두통의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비만에 의해서 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두통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만이 건강한 비만이 있고 병적인 비만이 있는데 이 병적인 비만 같은 경우 지방세포가 많으면서 몸을 만성 염증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만성 염증에 빠진 그러한 몸이 뇌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두통을 더 잘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비만 환자분들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체중의 10%부터 좀 빼고 한번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만이 심할 경우에는 이게 목이 두꺼워지면서 밤에 폐쇄성 무호흡증, 즉 코골이가 심해지면서 두통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왜 배만 나와 님께서 질문하신 비만일 때 두통이 더 잘 생기나요? 그것은 오입니다. 네. 보입니다.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가면 맨날 네. KBS에 나가서 네. 항상 하는 건데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아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니까 비만의 원인이 너무 많고 비만 자체가 네. 두통은 아니고 비만이 갖고 있는 다른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혈관성 위험인자 때문에 혈관성 두통이 더 잘 올 수도 있고 또 비만하게 되면은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잘 때 아무래도 코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깨끗하지 않죠. 결국 수면 무호흡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저산소성에 의한 뭐 두통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 꼭 두통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비만 때문에 생기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두통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한대소님 예. 질문 48살 남자분이시래요. 술과 담배는 안 하는 남자인데 전향성 기억 상실이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신경과에서 모카케이라는 검사를 받았는데 5개 단어 중에서 2분 뒤에 2개만 기억을 했고 기억력 빼고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해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신경과 교수님을 추천해 줄 수 있느냐? 동네 신경과에서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는 아니고 중년의 기억장애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어떠신가요?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후양적, 전향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 기억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 네. 기억 장애가 발생을 했고 모카케이라는 걸 검사를 신경과에서 했다 그러면 그냥 머리 사진 없이 그냥 인지 검사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모카케이가 약간 그러니까 전두엽을 조금 더 많이 평가를 하는 도구거든요. 검사죠. 예, 예. 검사기 때문에 사실 저걸로 이렇게 뭐 정말 인지 능력이 치매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기억력이 좀 장애가 있다라고 신경과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기억력 빼고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해마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지금 나이가 워낙 젊으시고 그다음에 술 담배도 안 하고 하시기 때문에 보통 젊은 나이에 기억 장애는 이렇게 조기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치매를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집중력 저하에 의해서 기억이 등록이 안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해마가 망가져서 기억력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거기에 또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이 해마의 기능 자체보다는 집중력 저하에 의한 기억 장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모카케이만 가지고 환자가 괜찮다 아니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많이 걱정이 되시면 우리가 머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너무 젊으신 분들은 인지기능 검사가 만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높거든요. 근데 네. 이분은 조금 떨어지게 나왔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나 이런 가족력이 있거나 맞아요. 이런 가족력이 중요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머리 MRI뿐만 아니라 혹시 가족력과 관련돼 있는 뭐 치매 유전자 검사 또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사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크게 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치매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교수님 어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을 지역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억력 플러스 신경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신경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보면 실제로 추가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조금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외래를 보고 왔는데 사실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 뭐 51살, 44살 이런 분들도 실제로 초록의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파한대 손님께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교수님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스노클링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갈게요. 네. 제 친구가 조현병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신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집착해요. 얘기하다 보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병원 치료를 잘 권할까요? 병원 가보라면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네요. 예. 사실 이제 스노클링 님께서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 30대라고 하면 사실은 저런 약간 망상장애, 관계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여기 보면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병의 인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특히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친구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한테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적극적인 확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구라고 해서 그냥 참지 마시고, 그분의 친가족,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한테 또는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현병 말고도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과가 아니라요. 정신건강의학과를 그쵸.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과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또 정확하게 또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잠실 쪽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가셔도 되겠네요. 예,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아산병원의 임재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예, 아산병원 신경과 임재성 교수님한테 가셔도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볼까요? 넘어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초기 치료는 어쨌든 진통제를 쓰고 이제 만성 치료의 예방요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요게 환자들한테 조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예방요법 하시죠, 두통에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예방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처방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이제 이 처방전을 보고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약들이 전부 다 뭐 뭐 뇌전증, 혈압약, 뇌전증약 막 이런 혈압 이런 약들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소위 예전에 간질이라고 말했던 뇌전증 치료제였던 거, 혈압약으로 만들었던 약제들 이런 약제들이 이게 편두통, 혈관성 두통에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량을 다르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방 치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저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혈압약에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뇌전증 약으로도 발프로익 엑시드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리가요, 토피라메이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네. 있는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약이 그 식욕 억제로 다이어트 치료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편두통 예방 치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처방전을 받고 절대 놀라시지 마실 게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건 1차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약이지만 2차적인 어떠한 다른 효과 때문에 쓰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설명 들은 다음에 복용을 하시면 어떠한 그 예방에 편두통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네. 그럼 요거 선생님 네. 예. 그러면 진통제하고 두통약의 올바른 사용법은 반드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전, 박살, 단기 처방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진통해열제, 편두통약, 감기약들은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이나 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효과를 가지는 약을 최대한 단기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뇌를 위해서는 건강한 복용법이고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방약 계통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이 두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강도를 확 줄여줌으로써 한마디로 몸을 더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약을 계속 꾸준하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몸이 약에 찌들어서 결국은 약 때문에 생기는 약물 유발형 두통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1차 방법이 뭐냐면 드시는 모든 약을 다 끊어라. 이게 저희가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약물 유발하는 두통이라는 진단명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또 진통제 복용이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신경과 네. 선생님들하고 약에 대해서 또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이거는 꼭 드렸었는데, 요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음. 아프면 내 머릿속에 무슨 뇌 종양이 있을 것 같고, 뭐 뇌 혈관이 터졌을 것 네네. 같고, 피가 났을 것 같고 이런 막연한 두통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그렇게 어떤 큰 병변이 생겨서 두통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뇌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무통기관이에요. 근데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나 신경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두통, 즉 2차성 두통인 경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아프던 양상의 두통에서 두통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두통의 양상이 좀 이렇게 새로운 두통으로 바뀌었다. 이건 한번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 내가 이런 두통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이런 두통이 있다. 또는 어떤 망치나 이런 돌로 맞은 듯한 두통이다. 이런 두통일 때는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두통이라는 건 원래는 짧게 오고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가기도 하지만 이게 수일 또 수주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거나 거기에 또 열이 동반되거나 이러면은 또 뇌수막염이나 이런 것들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통소염제나 이런 걸 먹어도 효과가 없는 두통일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뭐 과로는 뭐 그렇게 꼭은 아니지만 같이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변을 볼 때 아니면 성행위를 할 때 이럴 때 이후에 갑자기 두통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뇌 안에 그 혈관의 꽈리라든지 동맥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에 그 머리 검사를 진행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평소에 두통이 없다가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나이에 생기는 두통이 일반적으로 편두통, 특히 여성분한테 많이 생기는 편두통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두통이 있는 건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나는 두통 한 번 없었던 사람이 50대 이후에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이것도 한번 머리 쪽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질문 예. 좀 다시 들어갈까 봐요. 예. 네. 권 H님께서 안녕하세요. 허리, 등, 어깨 쪽 감각이 뭔가에 베기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누워 있거나 의자에 등을 대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뒤통수 뇌진탕 사고가 있고 난 2년 후부터 그러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MRI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MRI에서 특별한 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뇌진탕, 그러니까 뇌 어떤 외상에 의해서 생긴 증상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뇌 손상에 의해서 생겼다고 한다면 사고가 나고 나서 2년 후부터 생기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발생을 했겠죠. 근데 지금 허리, 등, 어깨 약간 좀 위쪽 부분인데 주로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죠. 예, 지금 저도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더마톰이라 그래서 이 몸 안에 신경들이 다 이렇게 규칙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허리하고 등하고 어깨잖아요. 하지 쪽으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경추신경과 많이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모르겠어요. 뇌진탕 사고 때 머리만 다치는 게 아니라 목 경추도 좀 손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MRI 말고 이 목 쪽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후미에서 차량이 이렇게 박을 때 우리가 앞좌석에 앉아 있으면 휘플래시 인저리라고 해서 머리가 심하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경추 부분이 굉장히 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경추 안에 있는 경수 부분이 경추 척수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네,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뇌진탕도 아마 머리 MRI에는 이상한 소견이 없어도 교수님 말씀대로 목 MRI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디스크나 아니면 약간 이 후고라 인대증이라고 해서 경추 부분이 이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 MRI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근전도 검사 같은 것들도 좀 있으니까 한번 네. 해보시면 좋고요. 예. 네. 철기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 성형, 눈 및 지방 재배치 후에 눈 밑 안쪽에 혈관이 터져서 지연성 출혈이 생겨 재수술을 했네요. 그 후로 식별이 지났는데 눈 밑 쪽이 눈 감을 때마다 당기고 코옆이 쑤셔서 신경과를 다니면서 항우울제, 리보트릴 같은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치료와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증상이 많이 호전이 없는데 안면통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네요. 예. 이제 지금 아픈 부분은 눈 밑이 있고 눈을 감은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코 옆이 쑤시는 그러한 3차 신경통이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저번 말씀을 시간에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안면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 귀 옆쪽에서 나와서 이 분지를 눈, 뺨, 이 아래 턱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눈으로 가는 윗분지가 약간 건드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련되어 있는 코 쪽에 어떠한 작은 세신경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셀레늄 주사라든지 리보트릴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아예 이런 저희가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신경을 조금 예민해진 신경을 다운시키는 그러한 약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안면통은 차라리 봐서는 신경과 전문 선생님한테 가서 3차 신경통에 대한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어떠한 특별한 여기 아마 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건드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뭐 보톡스라든지 약간 이 눈에 있는 근육의 그러한 움직임을 조금 조절해주는 형태도 하나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톡스도 편두통 치료에도 쓰잖아요. 예, 그렇죠? 보톡스 머리에도 넣고 합니다. 네. 신경과를 다니신다고 하네요. 다니면서 다니고, 항우울제 리보트를 드시는데 네. 아마 항우울제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우울하지도 않은데 왜 항우울제를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항우울제 종류 중에 이 신경병성 통증을 조절해주는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약을 처방했을 것 같고 신경과니까. 네. 그리고 리보티드도 좋고요. 그리고 김희진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아까 카바마제핀 같은 약제는 이제 항우울제가 아니라 항경련제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항경련제가 또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다니시는 신경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윗단계로 되는 약물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 마비라든지 아니면 대상포진 때문에 저런 경우가 있는 있죠. 경우가 예, 있는데 많이 경험합니다. 예. 저의 노하우는 엽산하고 음. 그다음에 비타민 B12를 하고 이 치아민, 비타민 B1을 좀 기본으로 계속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그걸 쭉 같이 복용을 하면 급성기, 아급성기 또는 만성기로 넘어간 두통이 조금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비타민제하고 네. 아까 말한 항경련제 중에 카바마제핀 계열을 좀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철기님은 네. 그렇게 치료를 그 받으셔야 선생님한테 좀 해달라고 네, 하세요. 하세요. 저희한테 들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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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선생님 다 저희들 아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도현님, 네. 선생님 제가 동성 섬액이 있는데 수면 시에 심박이 40까지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뇌질환이 올 수 있나요? 나이는 25살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방과 심실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심방 위에서 전기 신호를 주면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동성섬액이라고 하는 건 심방 위에 있는 어떠한 이 자극이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와서 맥박 자체가 한 50회 정도로
낮아지는 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5살 젊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말하자면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 뇌질환이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20년, 30년 지나서 중년기가 됐는데 이게 부정맥, 불규칙하게 뛴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동성서맥 자체를 우리가 막 질환으로 인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아까 말씀해주신 부정맥이 발생하면 여기 이제 혈전이라든지 이런 혈관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내가 급격한 자세 변화를 하게 되면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심장내과 선생님 꼭 찾아가 보셔야 맞아요. 됩니다. 예. 초이의 하루님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72세 남편이 다낭신 5기 환자입니다. 음. 벌써 일주일째 편두통에 시달려 엔세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으면 안 된다 해서 타이레놀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 엔세이드 계열, 그러니까 음, 우리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계열들이 콩팥에 안 좋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쓰면 안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타이레놀 위주로 처방을 음. 할 수밖에 없는데, 음, 지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말씀은 없으시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 엔세이드는 당연히 콩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타이레놀로 드시면서 조절하실 수밖에 없겠죠. 음. 그리고 타이레놀을 혹시 듣지 않는다면 요즘엔 타이레놀에 조금 약간 뭐 마약성 진통제가 섞여 있는 약이긴 한데 뭐 트라마돌이나 뭐 네, 이런 그쵸. 이런 울트라셋 울트라셋. 같은 약제들을 조금 써보는 게 좋고요. 지금은 맞게 처방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72세인데 나이가 일주일째 편두통이라는 거는 원인이 한쪽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은 젊은 사람은 일주일씩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72살에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머리 아픈 건 다른 원인일 수 있으니까 머리 검사 해봐야 머리 돼요.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네. 머리 검사도 해보시고 특별한 게 없다면 없다면 타이레놀 이렇게 정도로 타이레놀 하셔도 정도. 됩니다. 예, 타이레놀도 나이가 60세 이상에서는 2개월 이상 장기 복용은 간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 다니시는 병원의 신경과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 혈관 검사를 꼭 해보세요. 네. 네. 그다음에 파한 대소님이 음. 다시 질문 주셨네. 체중계의 몸무게를 재고 내려와 돌아서면 아까 파한 대소님이 48세 비만이었나요? 남자. 다른 분이셨죠. 네. 체중계의 몸무게를 재고 내려와 돌아서면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재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이프한테 어제 한 이야기 오늘 또 하고 계약한 집 보증금 월세가 기억이 안 나 와이프한테 물어본 여러 차례입니다. 방금 본 영화 주인공 이름도 기억을 못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파한대소님께서는 전향성 기억 상실증인데 약간 양성보다는 확실하게 정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어쨌든 초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전두엽 기능을 쓰는 기억력의 문제는 반드시 있으셔서 단순한 정말 스트레스성에 의한 시민적인 기억력 저하인 건지 아니면 뇌의 구조나 병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리적 기억상실증인지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진료를 조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한 대소님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코천님께서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치매이신데 제가 지금 45살입니다. 최근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우선 이제 유전자 검사에 네. 대한 거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정상인한테는 유전자 검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없앨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유전 검사를 해서 내가 유전자가 있는 걸 알게 되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토르 영화 주인공 있잖아요. 크리스 그분이 햄스워스. 맞아. 크리스 햄스워스 F4 사사잖아요. 크리스 햄스워스가 어떤 예능 프로에서 우연히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포2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이 2, 3, 4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네네. 4를 갖게 되면 이게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인데 부모님한테 하나씩 받게 돼요. 그러면은 4가 제일 안 좋겠죠. 근데 그
크리스 햄스워스가 사사를 가지고 있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우울해져가지고 영화도 촬영 안 하고 이런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분한테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기억력이 지금 아까 파한대소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향적 기억 상실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피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습관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45살이신데 그냥 내가 뭐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그냥 조금 깜빡거린다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내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체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조금 영향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뭐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유전자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닌가요? 저는 우선 저한테 오는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게 되고 나는 뭐 건강한데 그냥 건강검진 해주세요라고 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안 하죠. 예. 선생님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미리 알고 미리 예방을 하면 좋다고. 왜냐하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이제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편이에요. 정상인데도? 네, 정상인데도 하는 편입니다. 정상인데 가족력이 있으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가족력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저한테 치매로 계속 다니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그 이제 따님인데 51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한테 자기 요새 좀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나쁜 유전자가 나왔고 아밀로이드 검사를 했더니 아밀로이드가 완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50대 초반이라는 나이를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요새는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러한 치료법도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어쨌든 유전자 검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에서는 하는 건 원칙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하고 너무 정상이면은 치료법, 그러니까 지금 뭐 유전자를 없앨 수 있는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잘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정일님이신데 루푸스염을 앓고 있는 84세 아버지인데요.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서 선망이 3일 정도 있었고 지금은 나아지셨는데 말이나 행동이 조금 둔해지신 것 같아요. 나트륨 수치 교정하면 다시 낮아지고 선망이 또 올까봐 걱정돼요.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가요? 라고 했네요. 기본적으로 루푸스 신염이라는 것 자체가 자가 면역성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 수치를 조절하는 곳이 콩팥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고 우리 몸에는 소금기가 135에서 145 미리 이퀴벌런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20 이하로 떨어지면 물 드세요. 네. 제가 말할까요? 네. 그럼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죠. 120, 꼭 120인가요? 뭐 125, 다 저나트륨 혈증이죠. 예. 맞아 해주세요. 그래서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꼭 치매 환자처럼 선망 증세를 보여요. 진짜 응급실도 많이 옵니다.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갑자기 우리 의식저하로 내원을 하게 되면 머리 MRI 깨끗한데 나트륨 수치만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나트륨 교정해주면 환자는 좋아져서 퇴원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트륨 수치가 지금 교정을 하는데 다시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가 나트륨을 떨어뜨리는 또 병들이 있잖아요. 병도 네. 있고 약도 있을 가능성이 약도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먼저 약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망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그냥 내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선망이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새 연구를 해보면 앞으로 치매가 올 뿐이 선망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고 선망 자체가 치매의 고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나이 대비해서는 아버님한테 정말 선망이었던 건지 아니면 루이체 치매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기본적인 어떤 소인이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망은 좋아졌는데 지금 말이나 음. 행동이 좀 둔해졌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음. 머리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둔해지는 건 또 뇌졸중 증상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2차적으로 뇌졸중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말이 어눌하고 행동 느려져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머리 검사 안 해보셨으면 신경과 진료 반드시 필요하고요. 머리 검사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우리 건강위 예. 최고님께서 오늘 질문이 많아 질문을 쭉 봐야 되겠네요. 질문해야 되겠네. 이것도 네.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네. 예. 요양원에 입소하신 94세 어르신이 심한 식사 거부로 인해서 L튜브를 삽입을 해야 되냐. 약간의 인지저하 증상이 있지만 지난주 연하곤란 증상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식사 거부로 당장 탈수 위험 증상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정답은 없지만 저 음. 같은 경우에도 제 환자들 중에서도 뭐 삼킨 기능은 다 괜찮은데 약을 거부하고 또 식사를 거부해서 오히려 뭐 탈수가 되기도 하고 또 증상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이 L튜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용어를 L튜브라고 쓰신 거 보니까 조금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하신 전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L튜브가 바로 이 경관실. 코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식사를 넣어드리는 건데 일시적으로는 L튜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식사 약도 하면서 약이 복용이 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그때 콧줄을 빼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식사도 안 하고 약도 안 먹는데 삼키는 괜찮다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또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 탈수 위험도 지금 우려된다고 했으니까 꼭 L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삼킴 기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서라도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위의 볼륨이 작아지면서 점점 식사를 더 거부하는 형태로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어르신이 이제 그 나이가 연세가 고령이다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흡입성 폐렴 같은 면역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L튜브 통해서 충분하게 식이를 드리고 약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상태 봐서 L튜브 제거하고 다시 식사를 드리는 형태로 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네. 예. 그다음에 메인님이신데요. 네. 비전형 안면 신경통은 견딜만한 통증을 동반한다면 별다른 치료 없이 살아도 될까요? 라고 했네요. 네. 예. 이것도 이제 3차 신경통에 대한 건데 견딜만한 통증이면 별다른 치료 없이 사셔도 됩니다. 예. 예, 저도 요즘에 피곤했더니 막 눈밑이 막 떨리고 이쪽이 좀 당기고 아프고 이러는데요. 그냥 워낙에 이 병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잘 아니까 특별하게 약 처방 없이 따뜻하게 그냥 목욕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 이게 쉬어주고 이러면서 좀 그대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매잉미 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형 안면 신경통은 견딜만한 통증이면 별다른 치료 없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저한테 해주시죠. 예, 동그리님 86세 시어머니가 신경과 다니면서 치매약, 도네페지를 드시고 계시는데 정신과와 신경과 차이가 있습니까? 신경과에서 계속 처방받으셔도 될까요? 네. 예, 뭐 지금 도네페지라는 약이 대표적인 치매 약제고요. 정신과, 신경과 할 것 없이 다 치매를 다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치매를 조금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진료를 받는 게 좋고요. 우선은 신경과와 정신과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조현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뭐 치매 부분은 뭐 정신과에 가셔도 되고 신경과에 가셔도 되니까 뭐 단위 쓰던 곳에 그러니까 신경과 계속 처방 받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수빈님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발병 후에 특정 사건을 계기로 진전증이 생겼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날 때는 글씨 쓸 때 또래 이성 앞에서 나타나서 이제 비슷한 상황의 증상이 잘 나타나고 인대노를 복용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을까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했으나 단약했습니다. 다시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네요. 예. 봤으면 공황장애 발작 이후에 생기는 라이터스 트레머라고 하는 어떤 글씨를 쓸 때만 특이하게 이렇게
약간 떨리는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터 트레머라고 해서 작가한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나운서인데 마이크만 대면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머리를 떠는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심한 상황이시면 인대놀 같은 베타 차단제를 복용을 하면서 이제 보통은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그러다가 심민적인 원인이나 특히나 부모님이나 어떠한 조부모님한테 특별하게 수전증이나 그다음에 이 챗머리 같은 그러한 유전자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실제로 단기간에 항우울제 복용을 통해서 아예 심리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나중에 인대노를 조금 중단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전증 자체가 이제 떨림이란 말이거든요. 진전이. 그러니까 사실 완치가 되지는 않아요. 완치가 되지는 않고 결국 조절하는 병인데 제 환자도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피아노 칠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상비약으로 해서 그거 약을 먹고 이제 피아노를 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인대놀이라고 하는 베타 차단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사실 항우울제보다는 항불안제를 많이 씁니다. 우리 그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약들이 오히려 불안한 것 때문에 또 우울한 것보다는 불안할 때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네. 항불안제 그리고 베타 차단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약을 지금 안 먹는다고 이 병이 진행되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절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먹어도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머리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2차적으로 떨림이 있다라는 거는 감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스트레머 같은 이제 글씨 쓸 때 생기는 진전증 이런 진단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머리 쪽에 문제가 없는 가정 하에 뭐 지금처럼 치료하면서 꼭 항우울제를 단약했다라고 이 질환이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약을 먹으면 괜찮고 안 먹으면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절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사계절 33님이세요. 안녕하세요. 50대 남 초반인데요. 3주 전에 갑자기 왼쪽 뒤통수가 전기후두 찌릿하면서 신경과에 가니 후두신경통이라고 했네요. 그게 심한 편은 아니고 그냥 왔는데 며칠이 지나 찌릿함은 없어졌는데 갑자기 왼쪽 귀 쪽이 먹먹하고 얼얼한 통증이 생겨 이비인후과에 가니 귀지가 고막이부터 생긴 이상이라고 제거하니까 좋아하기 얘기했는데 먹먹함은 없어진 것 같은데 얼얼함은 없어지지가 않네요. 5일 정도 지나니까 이비인후과 갔는데 귀에서는 정상이니까 신경과 가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후두부 신경통이 귀속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후두부 신경통이 두 가지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이 뒤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로소파링지알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 있는 후두계, 경구계 쪽에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거기가 둘 다 자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왔고 그다음에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후두부 부위의 신경통에 합당한 증상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50대시니까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는지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 자체는 후두부 신경통인데 혹시 이 예를 들어서 그 후두부 신경 쪽 안쪽을 누를 수 있는 다른 혈관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만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부모님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인 그러한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혈관 부분은 상당 기간 이게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간다고 하면 혈관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검사를 안 해보셨으면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별 증상 아니면 사실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네. 예. 지나고 네. 다음 질문. 예. 예, 방정수님이시고요. 선생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요즘 수면 시간이 줄어서 그런지 두통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 증상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되나요? 가끔 수면제 복용도 합니다. 글쎄, 말이 좀 말이 헷갈린데 이상하네. 예. 네. 우선은 뭐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도 네.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프겠죠, 사실. 네.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면 시간은 다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지혈증 약하고의 관련성은 지금 수면과의 관련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통이 있다. 두통이 있으면은 타이레놀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 계열로 드셔도 되고 이제 이부브루펜이라고 하는 브루펜 계열 또 다른 계열의 엔세이드라고 하는 다른 진통 소염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통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두통 증상을 참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은 좀 약을 통해서 없애는 게 좋지. 이거를 네. 계속 만성화시키게 되면 만성 두통이 돼버리면 오히려 약에 듣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수면제를 또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도 두통이 또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저는 수면제를 너무 안 좋아해서 환자들이 저도 안 수면제 좋아해요. 얘기하면 저는 그냥 웬만하면 수면제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 저도 네. 수면제는 거의 처방을 하고 있지 네. 않고요.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정말 이 뭐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오신다고 하면 한 5알, 10알 요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면제 먹고 또 치매 증상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신경과 선생님들이 특히 더 안 좋아합니다. 수면제를. 예. 김지숙님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올해 86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3년 전쯤에 대학병원에서 경두인지장애 말기 진단? 경두인지장애 그러니까 레이트 MCI.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후기 말하는 경도 거죠. 예. 인지장애인 것 약물 같아요. 치료 중이신데 얼마 전 주치의사님께서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받았어요. 치료비가 2천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는데 얼마나 효과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이 딱 말해 주십시오. 예, 네. 이제 줄기세포가 아니라 레캠비라는 치료약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요새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근데 치매 줄기세포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이런 걸 한다고요? 저는 대학병원은 거의 못 봤는데. 치과병원 산다고 그러는데. 아, 네. 자, 대학병원에 어느 과에 다니셨는지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는 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줄기세포인지 요새는 이제 신약이 레캠비라는 약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이가 86세시지만 다른 기능이 멀쩡하다고 하시면 저희도 그거에 해당이 되면 저도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치료비는 봤을 때 한 2천에서 3천만 원대로 설명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냥 그러면은 깎긴 해요. 실존세브란스 신경과라고 하면 그러면 줄기세포는 줄기세포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네. 아밀로이드 없애는 레캠비라고 레캠비. 하는 레카네마비라는 주사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아밀로이드 페시티라는 검사도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게 양성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권유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뇌부종이나 뇌출혈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신경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닙니다. 네. 예, 예, 예. 네. 그다음에 양유선님 양유선님.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시간이 다 벌써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예. 됐네. 어떻게? 이걸로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45세 여성인데요. 작년 11월에 왼쪽 부위에 두통이 있었어요. 코 부위부터 시작이 됐고 사랑니도 신경치료 발치했으나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네네. 왼밤 부위는 스쳐도 씹을 때나 말에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선생님 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위치가 보면 왼쪽에 두통이 있고 코 부위부터 시작해서 사랑니까지니까 3차 신경통의 뺨 부분하고 이 하악 부분의 브랜치에 지금 생기는 3차 신경통인데 그 대신 아무 원인 없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머리 사진을 안 찍었다면 혹시 그쪽으로 생기는 양성 종양이거나 아니면 혈관이 3차 신경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혈관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보면 점점 심해지는 형태로 지금 보이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양성 종양이나 아니면 신경 뿌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어떠한 이 원인이 있는 혈관이 돌리코엑타지아라고 해서 혈관이 돌아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귀 뒤에서 이 금속 플레이트 같은 걸 대서 어떠한 자극을 줄여주면 통증이 훨씬 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치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코 부위부터 시작돼서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머리 쪽의 혈관이나 신경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 잘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예. 아, 네.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을 해도 네, 되나요? 말씀해 네. 주세요. 지금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아들 준환이 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환이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벌써 끝났네요. 네, 예, 아우, 이렇게 네. 질문 원래는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네. 질문 받다가 저희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매일 못해서 계속 이 슬라이드는 다음 달 세 번째 주 금요일로 또 근데 넘기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이 우리가 외래 진료에서 많이 보던 보던 환자들에 환자들에 대한 예, 질문이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올려주시는 그러한 해주시는 질문들이 정말 모든 분들한테 같이 궁금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보다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는 질문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경과 코너의 또 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마시고 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8시 네. 양영순, 김희진, 김혜냥 네, 저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네, 예. 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